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용주 전 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지금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아빠 찬스 논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특별한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선인하고 40년직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교수, 네. 40년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따져봐도 두 분이 40년 전에 만날 만한 접점이 없어요. 한 분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한 분은 경북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왜 40년일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해명을 지금까지 안 하더라고요. 인수위 측에서. 아니 40년직이라는 표현이 네. 양쪽에서 모르겠어요.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어느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출처 불명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아마 뭐 식사를 할 때면 뭐 먼저 계산을 하더라 이 얘기하면서 예. 어느 기사에서 제가 처음 본 기억이 나고 잠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했죠. 설명을 좀 해주신 게 식사를 할 때면 먼저 계산했다는 게 이제 정호영 후보자 얘기인 거죠? 정호영 후보자 왈 예. 같이 식사를 할 자리가 있으면 가서 보면은 본인 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계산을 해놓더라. 옛날에. 예. 공사 구분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예. 40년지기 얘기는 이렇게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학 동기더라. 그래서 친분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또 기사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팩트는 이건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가 지난달에 영남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지명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선인 좀 안다라고 영남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선인은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다.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하려고 했다. 초임 검사 시절에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주변에는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밥을 한번 사려고 했더니 자기 몫은 이미 계산을 해놨더라. 그만큼 공과 사에 대한 구분도 잘 됐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친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 이제 상찬을 해준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후보자가 되니까 이 기사가 당연히 이제 알려지게 됐고 40년 지기 이런 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당선인 측에서 40년 지기 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그건 좀 민망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윤희석 대변인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오늘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1부도 그렇고 2부에서도. 당선인이 이것 저 40년 직이라고 알려지면서 내가 너무 부담을 많이 지는 것 같은데 선을 좀 긋자 이런 차원에서 40년 직위가 아니라고 했을까? 또 반대쪽으로 해석하자면 40년 직이라서 후보자 지명한 게 아니고 이만한 능력과 인품이 있어서 지명한 건데 이것 때문에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 같으니 친구가 40년 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밀어붙이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둘 다 말이 돼요. 둘 다 말이 되는데 이제 40년직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 정호영 지명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능력에 대한 판단이 자꾸 언론에서 또 국민적인 판단에서 자꾸 도외시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40년 직위가 아니었으면 지명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국민들도. 원래 몰랐다면 저분을 굳이 했을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인데 보건은 그렇다고 쳐요. 경북대 병원 원장이었으니까. 그럼 복지는 아시나? 그리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거기서 하지?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40년 전부터 친구였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정실 인사니 측근 인사니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하기에는 이미 제가 볼 땐 좀 얘기가 많이 흘러간 걸로 판단이 돼요. 예.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저희가 쭉 다뤄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청문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아이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 이미 뭐 물러나고도 남았다. 빨리 결정을 해야 당선인 부담도 덜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 안 되면 자꾸 양쪽의 공방이 심해지죠. 더군다나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놓고는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팩트가 나오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때는 뭐 팩트가 있어서 70여 군데 압수수색했냐 이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장성철 교수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사퇴해야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선인에게 부담감 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송금주 의원한테만 민주당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지 말고 장성철 교수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봐요. 저는 방송에서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요. 제가 당원이나 뭐 당직자 아니기 때문에 당에 가서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돌리는. 이게요.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뭐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법을 넘어선 상식의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광주방송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광주방송에서 봉사활동 인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경력직으로 광주방송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PD가 돼요. 그런데 광주방송 사장이 나는 얘네들이 여기 지원한 줄도 몰랐어. 나는 얘네들이 봉사활동한 거 그거 다 뭐 원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광주방송에 와서 봉사활동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광주방송 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광주방송이라고. 굳이 그러십니까? 아니 여기 광주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불합리한 해명을 하고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진짜 보수파 진영이요 5년 만에 간신히 좀 정권 교체도 했고 국민들에게 눈길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이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당연히 거취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영 후보자.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정도 논란이 있은 후에 버틴 장관 지명자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강행하면 임명은 가능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입게 될 그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상처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만큼 국민들 눈높이가 청문회를 향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장관 가는 길이 대단히 어렵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뭐 데스노트라고 속칭 뭐 네. 안 될 사람들 정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만들어 놨습니까? 주로 정의당에서 이제 데스노트를 예. 해가지고 5년 동안 뭐 약간 뭐 데스노트가 사실상 적용이 된 사례가 예. 많았기 때문에 뭐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정호영 지명자나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영 지명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청문회 눈높이가 높아진 것보다는 본인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조국 교수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 검찰이 그렇게 막 70군데나 압수수색했던 과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조국 교수의 개인적인 뭐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주로 다 등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의 검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패턴이 물론 능력과 이런 걸 중시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사람들의 장관, 차관이 모였을 때 그 조국 교수 수사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추가해 주기를 바라고 정호영 지명자 문제는 아마도 윤 당선인의 스타일상 끝까지 간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아마 포기하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아마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임기 5년 내내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가령 뭐 아이고 한동훈 그 사람 한번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봐. 그럼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고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생각보다 별로던데 이런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빨리 지금 해야 될 것은 조금 시스템 검증 좀 보다 독립적인 뭐 가령 뭐 최소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당장 인수위에서 발표하기 하루 전날 자기 검증안을 들여밀고 하루 동안 검증해서 이 사람 오케이 시키는 이런 형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당선인도 그런 부분에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특히 현 정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6대, 7대 무슨 뭐 검증 기준만 만들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거든요. 조금 더 아예 그냥 국회에다 만들든지 다른 방식으로 뭐 공수처에다 만들든지 이런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검증 시스템으로 더 가는 예.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가 큰 뭐 어떤 전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요. 본인이 못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장성철 교수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번 초대 내각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당선인은 훌륭한 내각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추천도 받고 검증도 이렇게 하고 한 걸음 물러서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발표된 걸 보니까 40년 친구가 포함돼 있고 검찰의 최측근 인사가 포함이 돼 있고 고등학교 후배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당선인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추천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선배도 한 명 있죠. 박보균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적인 인연이 이번에 선발 기준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4-5분 정도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처음부터 확고한 의지를 좀 갖고 계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검증하는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수위 쪽에 알아보니까 이번에 주진우 변호사가 하는 인사검증 TF 같은 경우에 인원이 20명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장관 후보자 18명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또 비서관들 행정관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검증합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인원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내세요라고 하고 이틀 후에 바로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렇다면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정부 출범하면은 요 인사검증 시스템만큼은 좀 확실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내각이 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그 다른 분 얘기를 좀 인용하기 그런데 아까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 지명자 인사가 제일 그나마 낫더라. 가장 신선해 보이더라. 그 발언이 굉장히 저는 꽂혔어요. 그게 처음에는 한동훈 지명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해서 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보이는 하고 게 싶은 없더라. 말은 그나마 그거 하나 있더라. 그나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뭐 많은 지적을 했죠. 총리 후보자도 보면은 이제 너무 옛날에 총리 하셨던 분을 지명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내각 인선에서 돋보이는 어떤 새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분들하고 뭐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단 내각 구성뿐만 아니라 지금 인수위 안에 TF나 이런데 구성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이나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가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그때로 멈춰 있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 같이 참여해서 있는 분들이 그만큼 그 이미 MB 정권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새로운 사람들로 충원이 안 되고 10년 전 사람들이 컴백한다는 다시 돌아온다는 예. 그런 우려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근데요, 그런 비판, 죄송합니다. 그런 비판은 민주당이 스스로 좀 자괴감을 느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비판 받았던 게 뭐냐면 2002년에 노무현 정권 때 많은 분들이 다시 문재인 정권이 온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진영에 있던 분들은 어차피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이고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분들은 당연히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 10년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부터 되돌아봐라. 네, 아니 당연히 그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풀이 협소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지난번에도 예. 제가 그걸 자인했는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한 내용들을 담아낼 사람들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예. 고언을 드립니다. 10년 사이 변화 얘기하셨는데 김영주 의원 오늘이 4.19 62주년 아닙니까? 네. 1960년 4월 19일 사실 그날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민주화의 어떤 물론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이제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난 해인데 네. 그로부터 62년간 우리가 어찌됐든 전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민주사회로 이행해 오는 그런 과정. 사실 62년 만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민주국가가 돼가고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뭐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보다 3배 빠르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50년 살았다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150년 산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일제하에서 말하자면 해방을 했고 네. 뭐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까지 선진화. 지금 뭐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도취하는 뭐 네. 그런 부분을 속성으로 왔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대통령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크게 밖에서 보면 대단한 민주화의 성과가 있죠. 네.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 보면 실제로 뭐 민주 정당으로서의 어떤 안정된 정당을 갖고 있느냐, 뭐 2년마다 3년마다 세워지고 없어지는 소위 동유럽의 택시 정당에 버금가는 사람끼리 이합집산이 되는 아마 또 2년 지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8기 민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4832 하면 30년 넘게 지방자치를 했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지방자치가 소멸됐어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다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앞으로 국가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 안철수 뭐 이번에 합당을 했습니다마는 과야말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지방을 갖게 되려면 지방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몇 년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굉장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 또 선진화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4.19 혁명 기념사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4.19 혁명이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논란의 가장 그 근저에는 과연 저 일을 추진하는 세력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지명한 부분은 없는지 검찰 개혁을 한다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저 추진하는 세력의 마음속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게 4.19를 맞아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귀중한 잣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은 시간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선언을 했는데 자,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교수 합당은 이제 했고
합당한 것 얼마만이에요? 이게 저 바른미래당하고 예.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후보의 그 정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당 만들고 합당하고 이거는 거의 DJYS 수준이래요. 근데 정치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안 하겠다고 하고 계세요. 선대위원장도 본인이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활동할 거냐?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당권에 도전할 거냐? 당권은 지금 뭐 내년 5월입니다. 지금 한참 남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역 배지도 아니고 국민적인 지지율도 많이 나오는 분도 아니고 국회 내에서 본인을 따르는 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뭘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실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당면 과제랄까 목표가 내년에 내년에 대표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희석 대변인? 예, 본인은 이제 남은 게 대권일 텐데요. 예. 대권 도전하려면은 뭐 처음에 총리를 해서 행정 경험을 쌓느냐 뭐 여러 얘기 있었지만은 본인이 선택한 것은 큰 정당에서 당 대표에서 대권 후보로 가겠다 이걸로 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합당을 했고요. 저는 합당한 것도 참 기적적이라고 봐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그럼 대권을 당 대표를 가겠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당을 할 경우에는 뭐 공동 대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당 대표 여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의지인데 그렇게 그런 당 대표가 되시려면 저희 당 대표 뽑는 절차를 보면은 당원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1년 동안 그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가능할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했을 때 대표가 바로 된 건 아니죠. 그때는 대표 최고위원이었고 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예. 대표 최고위원 김영삼, 최고위원 김종필 이렇게 순서 차등을 뒀어요. 박태준 이렇게 같이 아니, 세 분이 그건 하지 나중에. 않았나? 박태준도 있었습니다. 예. 박태준도 세 분. 최고위원. 그 대표 최고위원은 김영삼.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송금주 의원이 안철수 네. 대표 겪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2018년에 그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하고 좀 결별하고 무소속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아마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또 대권으로 나가는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 말씀하시죠. 뭐 조직적 기반이 약하고 또 이 뭐 일단 소속 의원 수가 3명인데 1명은 또 제명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권은 의원은. 그렇게 되니까 쉽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아마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제 언젠가는 또 안철수 리더십 같은 것을 사회가 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원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좀 CEO형 정치인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월급 주는데 내 따라 해. 이런 부분이죠. 그동안의 의사결정이 합당과 모든 선언이 당과 철저한 어떤 당원들과의 소통이나 합의 과정을 거의 무시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소위 말하면 1인 정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4.19를 만난 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 하신 네 분 감사합니다. 역사는 전진하지요. 인생은 아름답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